할로할로 출사맨. 예, 벌써 9번째 수업이에요. 되게 천천히 나가는 것 같은데 벌써 그래도 9번이나 됐고, 오늘 수업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 1단원이 끝납니다. 그러면 드디어 지긋지긋한 과학 철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가 너무 체계가 덜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따가도 쌤이 말하겠지만, 선생님도 물리를 전공했지 과학사라는 게 실제로 대학원 전공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대학원도 그러고 애초에 물리를,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했지 이걸 안 했으니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나도 이걸 몰라.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네? 참 고민이 많네요. 여튼 오늘은 이제 주제 3, 과학을 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서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과학의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바라보는 걸 배웠고, 그리고 이번에 주제 3번은 과학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다른 것과 어떻게 다른지, 과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뭐 책에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과학에 대한 철학적 접근하면서 나오는데, 처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과학에 대한 내적 접근과 외적 접근의 차이, 그리고 이들의 상호 보완성이 어떻게 되는지 요걸 알면 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과학을 다른 학문과 비교해보고, 그 다음 과학의 본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쌤도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수업의 이제 첫 부분, 과학사는 그럼 어떤 학문인가인데요. 과학사라고 하면은 이제 역사, 과학의 역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학을 하나의 역사적인 현상으로 여기면서 과학적 지식과 그 발전 및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뭐 고대 시대 뭐 했고, 중세 시대 뭐 했고, 근데 이거를 그냥 딱딱딱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뭐 이런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 전쟁이 왜 나타났고, 그리고 이거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학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하겠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발전 그리고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20세기 이전에는 범위가 물리란 생물뿐이 없었고, 서술 내용도 실패를 극복한 과학의 성공.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뭐 이러이러했었는데 결국 성공해서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식의 그냥 서술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는 인간의 문명 발전과 연관을 시켰다는 거예요. 뭐 요게 발달하면서 문명도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발달하는 것과 과학이 발달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식으로 이제 서술을 했었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옛날에 몇백 년 전에 그랬다는 건데, 지금 과학사는 이제 쿤이 지난 시간에 했던 쿤의 패러다임 이후에 여러 분야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여러 분야라는 게 뭐 쿤은 역사학적인 관점으로 봤죠. 역사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부터 바라보면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학문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사라는 게 우리가 흔히 과학만 딱 생각해 놓고 보면은 그냥 물리, 뭐 자유낙하 이런 거밖에 없는데, 과학사는 그게 아니라, 그럼 왜 갈릴레이는 자유낙하 운동을 연구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리고 또 흔히 우리가 아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면서 교회와 맞서 싸웠던 그 갈릴레이라는 걸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이제 과학사가 그런 거예요. 그때 이런 걸 미루어 보았을 때, 이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종교는 왜 굳이 그렇게 했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신은 왜 완벽하게 구를 그리고 원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꼭 원이었어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봐요. 미술 입장에서 보면은 원은 가장 아름다운 도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인 미술품들을 보면은 항상 원이 기초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체계 안에 놓여 있다는 학문이에요, 과학사가. 우리가 처음에만 바라보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과학사가 여기랑도 연계가 되고 여기랑도 연계가 되고 다양하게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도 다른 학문과 연계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다른 과목이랑. 여튼 뭐 그래서 과학사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네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이거 쓴 사람이 위키피디아를 참고했는지 아니면 위키피디아도 같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위키피디아에다가 과학사라고 구글에 치고 거기에 위키피디아 있거든요. 나무위키 말고 그냥 위키피디아. 거기 들어가면은 맨 밑에 연구하고 뭐 거기 과학사의 관점하고 네 가지가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써 있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말도 안 하는 이런 관점이 있다 해놓고서 아니 네 가지 관점이 있으면 요거에 대해 설명을 해야지. 설명도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책에도 없어요. 뭐 하면 되냐? 궁금하면 위키피디아 가서 보라는 거예요, 결국에. 아, 참 진짜 이게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검토를 여러 번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오늘 지금 이 부분 내적 접근법, 외적 접근법 이 부분 보면서 선생님이 이거 작가한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 이제 1단원 뒷부분이니까 1단원 쓰는 사람이 귀찮아갖고 이제 검토를 대충 했겠죠 뭐. 여튼 그래서 과학사를 보는 관점 네 가지는 첫 번째, 합리적 추론의 맥락에서 보는 과학사. 그러니까 실증주의적인 건데 우리가 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나 관찰 그리고 실험과 더불어서 합리적인 추론의 성과들이 쌓여가면서 점진적으로 과학이 발달했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게 이제 실증주의적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학이고 그러니까 뭐 앞에서 배웠던 그런 과학사들 그게 이제 대부분이 실증주의적이에요. 그만큼 실증주의적인 측면에서 과학사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실증주의적인 측면에서 나와 있다고 보면 되고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칼 포퍼가 있겠죠. 뭐 이제 보면은 갈릴레이 예시는 이제 갈릴레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을 반증하기 위해서 자유낙하 실험을 하고 목성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었죠. 반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실증주의라고 하고 두 번째는 자연을 보는 관점의 변화에 따른 과학사.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서 뭐라 나와 있냐면 자연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쪽에 약간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주의랑은 좀 반대인데 조금 추상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돼요. 사고 실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볼 때 어떤 걸 자유낙하 시키면 얘가 떨어졌을 때 이 밑에 충격이 얼만큼이다. 이게 뭐가 얼만큼 이거 밑에 뭐가 있다 하면은 여기다 뭘 놓고 나서 떨어뜨렸을 때 이게 바닥이 부서진다 안 부서진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힘이 얼만큼 가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가해지는 바닥에 가해지는 힘은 얼마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깨지니 많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추상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게 있겠죠.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자연을 수학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뭐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서 바라볼 수도 있고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맥락인데 사회문화적 맥락은 그냥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관점 그리고 방법론 아니면은 뭐 목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걸 이제 초점을 두고 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또 다 다르잖아요. 사상이나. 그리고 목표가 또 다르죠. 우리는 지금 교수님들은 왜 논문을 쓸까요? 물론 학교에서 이제 쓰라고 해서 쓰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본인도 이제 과학을 연구하니까 그 연구하는 거를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하죠. 근데 옛날에 중세시대 때 갈릴레이는 돈 벌려고 했습니다. 후원을 받으려고. 이런 피사의 사탑에서 뭐 떨어지고 이런 것도 다 이제 귀족들한테 후원받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논문을 썼다고 해요. 근데 또 어떤 과학자들은 뭐 귀족이기 때문에 애초에 귀족이라서 그냥 본인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했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하거나 뭐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로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관점.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지닐 때 제대로 과학이라고 바라본다는 건데, 도르래가 왜 발명됐을까요? 도르래. 필요하니까 도르래를 쓰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르래가 만들어진 거겠죠. 약간 아르키메데스의 실용주의적인 발명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의 발달을 이제 직접 촉진시킨다,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이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는 일단 나와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냥 보면은 사회 문화적 맥락이 뭐야, 뭔 소리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물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튼 이제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했고,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한 친구들은 이거 진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위키피디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를 이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과학사 치고 과학사에서 이제 5.2 항목 연구의 관점 이 부분 보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과학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4개가 있었고, 우리가 또 알아둘 것은 귀추법 할 때 잠깐 언급됐던 윌리엄 휴얼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과학사 학자라고 한대요. 근데 여기도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휴얼이 최초의 과학사 학자이냐 라고 단정지는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냥 알아만 두고 넘어가라는 약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내적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 접근법인데요. 말 그대로 과학 말고 또 다른 분야들도 있죠. 여기서 과학만 놓고 보는 겁니다. 과학만. 그래서 자, 간단합니다. 어떠한 과학적 개념이나 이론의 변천을 과학 내용의 논리적인 전개 과정, 그러니까 이 과학만 놓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과학사의 전통적인 연구 방법이고, 과학사도 이제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 학문이 교차되는 그런 여러 학문에 걸쳐 있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연구 방법론도 존재하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남긴 글 아니면 뭐 과학자의 과학적 질문이라든지 사고 방식, 실험 이런 게 이제 다 글에 나타나 있겠죠. 논문이나. 그리고 이제 그 이론, 어떤 걸 이론을 또 썼을 거 아닙니까? 연구할 때 그 사용된 이론, 그리고 실험 방법, 뭐 결과로 얻어진 무언가, 결과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위주로 연구를 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과학사를 인류 지성사의 일부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긴 해요. 근데 뭐 지성사, 이게 이제 또 한자어니까 쌤이 여기 또 띄워놓을게요. 근데 여튼 딴 거 필요 없고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과학이 어떤 철학에 기반을 두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 실증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까 철학이 있었죠. 그런 어떤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를 되게 중요시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똑같은 결과가 있더라도 철학, 사상이 다르면 관찰의 이론의존성 이런 거 떠올리면 되겠죠? 어떻게 되죠? 똑같은 걸 관찰하더라도 갖고 있는 사고 체계가 다르면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과학 현상, 신기한 과학 현상을 보고 와 저거 왜 과학적으로 왜 이럴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종교적인 사고 체계가 매우 딱 뚜렷하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이게 종교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오늘 선생님이 조금 템포 빠르게 해서 약간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양이 많아서. 여튼 그래서 이런 개인의 영향을 받은 사상이나 그리고 실체 아니면 기원 뭐 왜 연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과학의 역사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아까 앞에 쌤이 말했던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적 접근법은 해당 과학 이론의 외적 요소, 뭐 사회적인 요소 이런 게 없고 딱 그 과학 연구, 이론, 딱 실험, 결과 이런 거 딱 그 자체만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자체만으로 이제 딱 집중을 해서 한다. 이론의 배경이 된 철학 그리고 사상, 자연과 같은 내용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이 내적 접근법이에요. 두 번째는 외적 접근법입니다. 외적 접근법인데 외적 접근법은 이제 반대겠죠. 과학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학 바깥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학 이론이 어떠한 사회적 환경에서 생산됐는지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생산됐는지 과학의 외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덧붙여지는 거죠. 머튼이라는 사람이 17세기 영국 과학 발전은 이제 종교적인 가치관, 17세기면 중세죠. 중세 유럽에 뭐 있었죠? 영국은 청교도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칼뱅? 네, 칼뱅의 뭐 여기 다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리고 청교도의 이제 가치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중세 17세기면은 영국이 다른 나라들로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항해라든지 아니면 기술 아니면 또 다른 나라 전쟁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요구가 생기는 거죠. 그 요구 이제 앞에 쌤이 맨 처음에 네 가지 관점의 사회 맥락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요구 때문에 과학이 발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머튼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튼이 이런 것들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게 됐다고 주장을 했고 이런 것에서 이제 외적 접근법이라는 방식의 새로운 접근 관점이 접근 방법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과학자도 사회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과학자 혼자 아싸처럼 그냥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은 사회 무리에서 과학자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게 사회에 1%도 아니라 0.0001% 여튼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사회에 어떻게 보면 조그만 사회에 뭐 이 효성여고라는 사회에서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사회에 근데 과학자들의 연구는 어때요? 엄청 큰 연구는 핵 분열에 대한 연구 이런 것만 봐도 어떻게 됐죠? 2차 세계대전은 요 끝낸 게 그 원자 덩어리 이거 분열시키는 그런 기술에서부터 이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 과학자도 사회인이고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런 과학자가 연구한 과학 역시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외적 접근법을 보면. 그래서 그 사회의 시대적인 요구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20세기에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었죠. 이 1, 2차 대전의 사회적 요구가 뭐였습니까? 뭐겠어요? 많이 있죠. 특히 근데 큰 맥락으로만 보면은 뭐가 있죠? 전쟁이라는 게 있죠. 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자, 선생님이 쓴 안경 이거 렌즈가 독일 회사 건데 2차 대전 때 독일 총에 이제 스코프 달렸지 않습니까? 아니면 쌍안경 남들이 이렇게 보는 거 아니면은 이제 항공기에서 쓰는 카메라 이런 거 렌즈를 다 생산을 해서 팔았어요. 납품을 한 거죠. 왜 했을까요? 돈 벌라고? 당시에는
그런 것보다도 히틀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겨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애국심이 없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납품을 했죠. 그러면 전쟁에서 뭐가 잘못된다 하면은 이거를 또 어떻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기술이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었죠? 영국에서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암호문을 해독하기 위해서 그 일종의 암호 해독 컴퓨터를 만드는 게 시초가 돼서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생기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사회 시대적 요구나 아니면 시대 정신으로부터 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과학사 연구에서 그 사회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제 외적 접근법이었습니다. 이제 책 옆에 보면 나와 있지만 헤센이라는 사람은 뉴턴의 프린키피아, 선생님이 이제 비밀번호가 프린키피아인데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턴 역학 세계, 그게 이제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헤센이라는 사람은 뭐 당시 중세면은 무역이 엄청 활발하고 대항해 시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엄청 무역이 활발하고 이런 항해나 이런 거 때문에 천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운동 역학 같은 게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던 거죠. 또 포물선 운동이나 이런 것도 대포를 쏴야 되니까, 대포를 쏘면 뭐합니까? 맞춰야 되는데 맞춰야 되니까 당연히 탄도학도 개발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외적 접근법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얘도 일본에서 만든 건데 일본에서 만든 건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네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눈뽕 당했습니다. 여튼 이런 쌍안경도 마찬가지로 아까 쌤이 말했던, 예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본도 독일하고 함께 이렇게 했던 그 흔히 말하는 주축국이잖아요. 주축국.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독일한테 여러 기술을 배웠던 거죠. 뭐 광학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디지털 카메라 회사는 거의 다 일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닌 것도 이제 미국 것도 있고 독일 것도 있는데 제일 보급화된 게 일본 거죠. 뭐 천체망원경이나 이런 또 그렇고 안경, 우리가 쓰는 안경, 여러분이 쓰는 안경도 이제 국산 렌즈도 있지만 일제도 엄청 많을 거예요. 뭐 니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펜탁스, 뭐 겐코, 호야 뭐 이런 것 되게 다 일본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아까 눈뽕 당했죠. 뭐 보다가 손에 들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갖고 있던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출석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것은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이게 지금 책을 여러분 잠깐 일시정 자고 책 한번 싹 읽어볼래요? 사회적 구성주의가 뭔지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주의가 등장한다. 사회적 구성주의 덕분에 뭘 알았다. 뭘 알았는지도 안 알려줘요. 그냥 많은 걸 알게 됐다. 자, 사회적 구성주의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다. 자, 끝입니다. 빠이 하면 안 되겠죠. 진짜 이래야겠고 이 책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 이게 구성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식은 어떻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막 변할 수가 있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지식 체계는 바뀔 수가 있고, 우리가 후천적으로 또 여기 또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으니까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지식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걸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선생님은 교육하고 공부할 때 배웠었는데, 이게 또 이 용어가 여러 학문에 걸쳐져 있어서 이제 제일 기초적인 건 사회학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따로 공부해 온 거는 사회학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사회적 구성주의란 뭐냐면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끼리 교류, 상호작용을 하죠. 서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의해서 인간의 사회적 현상이나 의식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유행어 이런 것도 아무도 안 쓰다가 누군가 터뜨려가지고 여러 쓰다 보면 이게 입에 착착 달라붙으니까 계속 쓰게 되고 누군가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다 같이 몸하면 뭐 옛날에 뭐 그 애들 이러면 뭐 안기모띠 막 이제 여튼 그런 거 이제 하고 했었던 것처럼 어떤 이제 이런 것들 말고 진짜 사회적인 현상들, 사회적 현상이나 의식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좀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이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 사회적 문제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도 이런 거에 속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사회적 구성주의를 과학사로 이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까 쌤이 말했던 거는 사회학에서만 그런 거고, 이런 이제 체계를 과학사에다가 접목시켜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내적 접근법이랑 외적 접근법을 약간 살살 섞어 이렇게 비빈 거예요. 비벼가지고 이제 제3의 접근법으로서 나온 거죠. 제3의 접근법으로서 등장한 건데, 여기서 이제 사회라는 게 맨 처음에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이 사회, 이런 거시적인 사회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치면 연구실, 뭐 실험실, 아니면 우리로 치면은 저 조별 과제 할 때 그 조원들, 그것까지 엄청 작은, 이것도 근데 또 하나의 사회라고 볼 수 있죠. 학교, 반, 아니면 짝꿍끼리 뭐 이런 식으로, 모둠끼리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걸 감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 동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다 동등하냐면, 이렇게 사회라는 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큰 거시적 사회가 아니라 미시적인 사회까지 좁히면서 이 구성주의를 통해서 과학자뿐만 아니라 과학자랑 그리고 정치, 과학자랑 사회, 이런 정치 및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요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엄청 범위를 좁혀나가니까, 좁혀나간다는 거는 이제 좁은 곳까지 본다는 거예요. 쌤이 말하는 미시적으로 본다는 거죠.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과학자가 연구하는 실험 도구까지, 실험 도구나 물체도 이 똑같은 입장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과 기구 아니면 이론 사이의 관계까지도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실험기구나 그 이론이 이제 실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쳤다. 그 당시의 실험기구, 과학사니까 당시의 실험기구의 오류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놓고 본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이라는 외적 요인 말고도 과학 지식이라는 내적 요인, 그러니까 아까 말한 외적 요인과 이 내적 요인 플러스로 이제 과학자가 사용하는 실험 기구, 그리고 물체들도 똑같이 놓고 분석을 하면서 과학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놓았다. 이렇게 이제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 구성주의 학자들은 분석 결과를 묻기 위해서 맥락을 채택하고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 맥락은 뭐냐면 사회학적으로만 설명해주면 이런 거예요. 맥락이라는 게 아까 계속 선생님이 말했던 어떤 뭐 사회적 맥락에서 봤을 때, 과학적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연계성이 하나를 그냥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맥락을 채택하고 역할을 강조했다는 거는 이게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뭔 역할인지 뭘 강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맥락이 뭔지 따로 언급도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추측하려는 바로는 그게 계속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계라든지 어떤 상하 구조를 위계가 없이 다 대등한 위치에 놓고 이런 관계를 살핀다 했잖아요. 또 그리고 이름 자체가 사회적 구성주의, 즉 사회이니까 이렇게 어떤 공통적인 것들, 그리고 공통적이지 않은 것들끼리 묶어서 어떤 네트워크처럼 체계를 구성을 해가지고 과학사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참고, 이건 선생님 개인적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고요. 책에는 그냥 뭐 맥락을 채택하고 역할을 강조한다 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만 알아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는 과학사의 내적 접근법, 외적 접근법을 융합시켰고, 그리고 과학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과학의 내용적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사 자체와 철학과 사회학, 철학은 내적 접근법, 그리고 사회학은 약간 외적 접근법으로 봐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짬뽕을 시켜놨다. 그래서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요게 시사점이고 과학사적 의의인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다 끝내고 간단하게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많이 빨리 했는데 너무 이렇게 쭉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 걸 봤는데도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졸려. 아까도 쌤 거 영상 봤는데 졸려가지고 지금 쌤 많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빨리빨리 해서 빨리 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싶어가지고 빨리 했는데, 만약에 너무 빠르다 싶으면 일단은 0.9배속으로 듣고,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선생님한테 출석 체크할 때 쌤 너무 빨라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 해주면 선생님이 받고 이제 감안해서 또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학습 과제는 뭐냐면 외적 접근법과 내적 접근법, 사회적 구성주의까지 안 해도 되고, 이 앞에 접근법 두 가지를 이제 한두 줄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세요. 5차시 학습 과제에서 그 귀납주의 한계점 딱딱딱 놓고 옆에 쫙쫙쫙 적어놨던 거 있죠. 그것처럼 외적 접근법과 내적 접근법 요거 두 개만 놓고 딱딱 이렇게 정리하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간 잘 보내고 이제 이거 보고 있을 동안에는 3학년들은 출근을 할 텐데, 출근이 아니라 이제 등교를 할 텐데 여러분도 곧 등교하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빠이.